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영제 46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고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춥다고 그러셨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춥습니다. 12월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이제 교육이 별로 없어서 책을 읽거나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방송통신대학교 요번에 제가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다면서 하나 때문에. 유급은 아니고요. 예, 추가적으로 수강하려는 게 있어서 영어 독서 지도사 뭐 이런 그 작은 전공을 붙이는 뭐 그런 건데요. 네네. 오늘은 그것 중에서 2과목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재를 중국어 도서로 이제 당근으로 구했는데 2권을 구했는데 네. 후회했어요. 왜요? 영어야. 책을 펴보니까 영어야. 그래서 괜히 한다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독서 지도사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초등학생이라던가 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사라는 게 별도가 있고, 네. 근데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 전공,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여기서는 그러는데, 네. 거기는 독서 지도사는 따로 없어가지고 영어 독서 지도사를 그냥 선택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수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건 물음표, 아직은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지금 사실은 1월 달에 저희도 알다시피 뭐 교육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가지고 뭐 지난주에 군인 교육 하나 딱 있어서 그거 하나 딸랑하고 그냥 편안하게 저도 쉬면서 책 좀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재충전의 시간이 모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축하할 만한 소식이죠. 코스피 사상 첫 4,900선 돌파 마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모두 달렸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별하게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5천을 가느냐, 이재명 정부 안에서 간다, 이 얘기 나왔었는데 벌써 5천을 갈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팔았거든요. 있는 주식들도. 그런데 팔았는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의 가장 큰 조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도 주식 해볼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달구어진 장이라 좀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15일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시장이나 특별하게 큰 이슈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에서 했던 세스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이런 신호들만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두 번째 기사는요. 예금께서 주식 IMA 투자 하루에 15조 빠져나가기도라는 매일경제신문의 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를 많이 주지 않다 보니까요. 요금을 예금 보름새 30조 이탈, 질주하는 증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금리 정기예금도 직격탄을 맞아서 32조가 넘게 급감하고 있고 예탁금이나 CMA 잔고가 200조를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니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 받쳐주는 경제 여건이 될까 하는 저도 사실 되게 고민하고 있어서 이렇게 아무튼 증시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희망 회로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그래서 보니 증권사 직원들의 연금저축 ETF 어떻게 굴리나 봤더니 한양증권 지수추종 비중 최대라는 헤럴드 경제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1월 19일자 기사이고요. 일단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연금저축 ETF를 어떻게 투자하나 봤더니 지수 추종하는 거에 대략 40% 정도, 업종이나 테마 ETF의 35% 정도, 배당 ETF의 16%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연금저축 요번에 많이 하시면서 이제 운영하고 계실 텐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보면은
지수 추종 ETF 40% 중에서 대략 28% 정도는 미국 지수 추종이고요. 국내 지수 추종은 12% 정도인 것 같습니다. 35%의 업종 테마 ETF는 대략 미국의 AI라든지 홍콩 테크, 국내 바이오, 국내 조선, 국내 반도체, 미국 우주항공,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곳에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배당 ETF에서는 국내 배당 한 6% 정도 되고요. 미국 월배당이 대략 6% 정도, 국내 월배당이 대략 4% 정도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연금저축에는 있는 자금들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러한 가이드를 가지고서 나만의 기준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준비한 기사는요, 환율에 대한 기사인데요. 서민 등골 휘는 고환율, 원인은 정부에라는 내용의 한국경제신문 1월 19일자 기사인데요. 고환율 때문에 기름값부터 공산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실은 수출에는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국내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입한 원자재를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러난 달러들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깎아먹기도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는 기업들은 대략 한 12% 정도라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사실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자체는 뭐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국제수지, 두 번째는 국내외 금리차, 세 번째는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일단 국제수지 금리차를 일단 먼저 보게 되면요. 국제수지는 수출이 늘어나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달러가 유입돼서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이 줄고 외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달러가 빠져나와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기본적인 국제수지. 그러니까 환율이 국내 외화가 많아지면 달러가 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돈이 인기가 많아서 외국으로 가게 되면은 환율이 또 빠져나가면 환율이 또 오르는 이러한 국제 수지에 대한 영향인 거고요. 근데 금리차 부분인데, 금리차 부분이 일단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낮은 곳에서 좀 높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금리차가 또 있고요. 물가 상승도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장벽이나 운송이 안 된다 결정했을 때 물가가 갑자기 2배가 되면 물건을 미국에서 싸게 사서 한국에 파는 사람이 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증가하니 달러 수요가 늘어나 높은 인플레이션은 결국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환율 상승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으며,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현재는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증권사 같은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과연 서학개미가 원인인지, 수출 기업에게는 진짜 고환율 정책이 유리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전 개인적으로 주식을 안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급한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이 좀 덜 되지만, 네. 왜 또 좋은데 팔았어? 또 좋을 때 팔아야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야. 꼭 꼭대기에서 팔려는 게 아니라 어깨 정도에서 파는 게 금원이 있잖아요, 속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내용인데, 뭐 그 정도 되는 어깨 정도까지는 왔으니 너무 머리 꼭대기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옥조대로 본인이 만족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5천이 다 됐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누가 있나? 네. 우리나라에서 요번 주기로 네. 가장 돈 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드러난 사람 중에. 드러난 사람 중에요? 돈 번 사람들? 글쎄요? 뭐 국민연금? 아니죠. 진짜 알부자들은 딱 개인이요. 알부자들은 따로 있겠지만,
예, 날부자들은 자기 뭐 이렇게 드러나지 뉴스에 안 나고 돈을 많이 그러겠죠. 벌었겠지만 뉴스에 나온 사람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요 사태가 아니죠. 요 이벤트를 통해서 돈 많이 버신 분은 예, 홍라희 여사님. 이번에 2조 원 팔아가지고 상속세 내는. 그렇죠. 예, 삼성전자 1,500만 주를 파셨고 약 2조 정도를 현금화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분보다 돈 더 많이 번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드러난 분 중에서는 현금 2조를 만졌다는 것.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상속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찾아봤어요. 이건희 할아버지가 그렇죠. 언제 돌아가셨나? 2020년 10월 2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0월 25일부터 6개월이면 2021년 4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그리고 나서 26년이잖아요. 네. 무슨 말씀드리냐? 별로 의미 없다? 아니죠. 2026년 지금이요. 네. 4월 25일이 마지막 연부연납을 내는 날이에요. 아하. 연부연납이라는 게 상속세를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큰 돈이니까 50조 되니까 나눠서 내고 있는데 6번에 나눠서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내고 5번 5년을 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야 되는 게 다다음 달입니다. 다다음 달. 그러니까 다다음 달 이전에는 무조건 2조 정도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뒤 봤더니요. 네. 2021년 4월 25일쯤에 삼성전자가 4만 원쯤 했습니다. 지금 얼마요? 지금 14만 9천 원. 방금 전에 봤거든? 14만 9천 원.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돈을 다 번다. 계획이 있구나. 깔끔하게 해결했죠. 이게 바로 재무설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렇지 지금이야 이러면서 누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안 좋을 때 지금은 상속세를 내야 되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회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뭐라고 있죠?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죠. 아, 네. 그 대출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이제 총수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죠. 대통령 선거 중간에 하고 지금 5천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정권이 잘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 정도 가치라고. 근데 이상하게 헛질을 해서 뭐 있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죠.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일부가 사라지니까 원래 가치대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저는 그게 5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고무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툭 튀어오르는 게 더 힘이 세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투자하는 건 괜찮아. 문제는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 좋죠. 그러니까요. 왜? 남의 돈 빌려서 가장 그 물건이 비쌀 때 사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어깨도 아니고 허리예요. 난 허리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허리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허리이더라도 남의 돈 갖고 하시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돈 갖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이렇게 난관을 헤쳐나가는 분이 아까 누구였죠? 삼성전자 사장님이요. 네. 회장님. 남의 돈으로 상속세 내다가 이제 한 방에 거의 해결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어떤 분은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니 그거는 아들이 내는 거지 엄마 돈 내면 중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상속세는 포괄주의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원래 상속을 받는 분들이 여러 사람일 때 누가 상속세를 내든 나라는 상관을 안 해요.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받았건 뭐 뿜빠이로 받았건 상관없이 상속세만 받으면 돼. 누가 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높으신 양반들, 돈 많으신 양반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네. 첫 번째는 달러 마케팅입니다. 이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이 우리는 지금 주가만 보고 있지만
환율이 정말 난립니다. 네. 지금 1450 좀 있으면 1500 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요. IMF에서도 지금 기관에서도 한국을 위험한 그렇죠. 보고 있으니. 요번에 그래서 공시 깨졌다고 저거 신문에 나오죠. 무슨 소리예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지.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지금까지 떠든 게 반대로 가고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2 2026년 1월 18일 어제 기사고요. 제목이 달러 상품 마케팅 자제해라. 금융당국이요. 증권사들한테 고환율 비상에 금감원 시중은행 소환. 자, 금융감독원은 조금 있다가 내부적인 예 다시 말씀드리고요. 시중은행, 은행이 있는 분들, 은행장이라든가 부행장 같은 분들 불러다가 자제 좀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험사에 이어, 보험사는 먼저 불렀어. 자제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달러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달러 종신, 달러 연금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달러 보험, 달러 종신이죠. 거기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환율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게 공시 이율 상품이라도 달러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수익이 좋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험사 말고 은행을 불렀다는 거죠. 은행 직원. 자, 달러 예금, 디마케팅, 달러를 원화로 환전 유도. 그리고 신한은행 인플루언서 원화 환전 우대. 요즘 환전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돈은 점점 가치가 낮아지니까 지금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게 이익이 아닙니까? 사실 그게 달러 예금이지요. 자, 그래서 연초 환율 급등에 금감원까지 수급 관리.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이 달러 상품 마케팅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제가 생각하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달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화가 잘못하고 있다고. 원화가 뭘 잘못하고 있죠? 국가가 한두 끝도 없이 원화를 찍어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들이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지금 달러 상품 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 추이가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1469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달이고요. 2026년 1월 달인데 내려갔다가 딱 그 자리로 왔어요. 근데 내려간 것도 134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469까지 내렸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물가 조금 올라가는 것만 영향받는다라고 느끼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나 수출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난리죠, 난리. 정말 난리입니다.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수석 부행장, 은행장은 가오가 있으시니까 부행장님들을 불렀네요. 달러 예금 상품에 대한 마케팅 자제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계획이래요. 자, 그래서 최근 달러 예금 잔액이 급증한 등 급증을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똑똑한 고객들이 찾아와서 내 원화 지금 노간하고 있으니까 내 원화를 달러 예금으로 바꿀게요. 라고 오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꼬시는 거죠. 고객님. 부자 고객님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시나요? 지금 원화 가치 계속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안 할까요? 그분들이? TV들이 그렇게 장사 안 할까요? 자, 그래서 실제 금융권에서 환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사의 달러 상품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자, 투자자의 달러 상품 가입이 늘어나고 있대요. 국내 5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97억 달러입니다. 약 700억 달러입니다. 네. 자, 보험회사도 달러 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런 거에 조금 민감한 분들도 많아요. 자, 4개의 보험사, AIA, 매트라이프,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자, 이 중에서 1, 2, 3등 안에 드는 보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없지요. 다 작은 데죠. 그리고 생명보험사죠. 네. 여기에서 달러 보험 신계약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금융감독원은 외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내리고 판매사 완전 판매를 당부했다. 솔직히 환율에 걸려있는 상품을 완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환율 분명히 내려가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고객에게 환 변동성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 이거 오랜만이네요. 보험사들의 판매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의 외화보험 상품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검사도 나간다. 고객 찾아간다는 얘기일까요? 고객님.
자, 원달러 환율 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혹시 환율에 대해 상식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하겠죠. 그건 어려운 거죠. 무슨 서류 받은 걸 확인하겠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맨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융회사만의 탓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외화, 예금, 보험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도 커졌다. 아직 손실 본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고객들은 손실 보고 있어요? 이익 보고 있어요? 이익 보고 있죠. 이익 보고 있죠. 근데 손실 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영진 면담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보험회사나 아까 얘기했던 그 보험회사나 은행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이제 꼭대기입니다. 아니죠. 고객님, 국가가 이제 못 팔게 할 것 같아요. 절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못 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절판 마케팅을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얘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2026년 1월 19일입니다. 오늘 기사고요. 단독라고 돼 있고 금융감독원이 우리 기사에 이제 이미 다룬 겁니다. 기업 계좌 추적 압수수색까지 금융위 초헌법적 발상. 특사경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근데 지금도 이게 뒤지지 않나요? 금감원이? 예. 근데 지금은 인지수사권이 없다. 되게 어려운 말이 저도 너무 힘들어요. 듣는 분도 힘드시겠지만. 인지수사권이라는 게 의심스러운데 야 수사해. 이게 인지수사권이에요. 네.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그거는 인지수사권은 금감원이 없고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을 보고 경찰에서 수사하겠는데? 라고 하면 경찰들이 금융회사에 가서 조사하는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같이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고소가 없어도 직접 가서 여기 보면 계좌 추적이 압수수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계좌 추적, 압수수색 둘 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영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판사님이 영장을 줘야 돼요. 가서 신청한 다음에 판사님이 이건 아닌데 영장 기각. 그럼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계좌 추적, 압수수색이 뭐예요? 판사님 얘기가 없어도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그 제목이 너무 많은데 한번 읽어나 볼게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인지수사권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정면 충돌. 사실 금융감독원의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도 한 대여섯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지수사권이 아닙니다. 특사경이 아닙니다. 뭐였죠?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아닌가. 지금 현재도 공공기관이 아닌데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기관을 경찰권을 주고 계좌 추적도 하고 압수수색까지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란 난리 났잖아요. 이란에 보면 이란 지도자들을 구하는 민병대가 있습니다. 네. 종교경찰이요.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이란에 히잡 쓰고 다니는데 종교경찰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막 때리는 거 본 적이 있잖아요. 네. 민간인한테 이런 권리를 주는 게 맞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조사 아닌 수사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 나가서 조사했는데 이제 특사경 생기면 수사한다는 거예요. 자, 특사경을 절름발이에 비유하면 이건 지금 금융감독원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특별한 권리가 없으니까 뭐 나쁜 짓을 한 걸 발견해도 제가 바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 신속 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필요하다. 인지수사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거부하면 지금 현재 체제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금융위원회가 말을 안 들으면요. 저희들 총리님 찾아가서 해달라고 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금융위가 거부된 총리실과 협의. 민간 금감원이 지금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헌법학자 포함해서 긴급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주장하는 거죠. 수사권이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기관이 뭐라고요? 공무원이다. 그러려면 니들이 공공단체를 하세요. 라는 얘기죠.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간섭 안 받으려고? 그것도 맞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돈이 충분해. 굳이 예산 지원 필요 없어. 돈은 누가 낸다고요? 금융회사들이.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모순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수사권 그림 보겠습니다. 인지수사권 논란 점입 과정. 여기 보면 새로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그림이 나왔어요. 보시면 돼요. 요구하시는 내용은 아까 그겁니다. 금융회사를 검사하겠다. 증거물 압수, 스마트폰, 포렌식 우리가 다 할 거다. 회계 감리, 압수수색, 통신조회 관한 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 나와서 핸드폰 까세요. 우리한테 비밀번호 주세요. 이제 가는 거죠. 저 민생 금융범죄 대응. 이거는 이제 금융사기 얘기했죠. 계좌 동결권. 이게 뭐였죠? 금융사기 벌어지면 통장 묶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금융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니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밑에 있는 하부조직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협조해야 되는 거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나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하는 의견은요. 수사권 남용 우려가 된다. 민간인에게 수사권 부여한 사례 없음.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말 안 들어줄 거면 청리 만날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맨 아래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금융감독 원장님 입장에선 이게 좀 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안 할까요? 하겠지. 근데 무리하게 3개를 요구해서 그중에 1개, 2개라도 되면 어때요? 좋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두 분이 지금 정권 초기라서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높으신 양반들 알아서 하신 건데요. 제가 보기에도 좀 오바예요. 금융감독원은 제가 보기에도 공공기관으로 있는 게 맞아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러 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 내가 이래서 이런 줄 알았다. 이유는 딱 하나죠.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내가 은행하고 거래하다가 내가 좀 안 좋다. 근데 막 나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금융감독원이 안 도와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금융회사, 은행에서 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내 편 안 들어줬구나. 라고 하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의도에 금융감독원 있잖아요. 네. 예,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 가시면 현수막이 엄청 많습니다. 다 뭐라 그럽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간단히 다음 보겠습니다. 자, 퇴직연금까지 간단히, 퇴직연금 보지 말고요. 금융위원회에 나왔으니까 세도약기금 보겠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네. 데일리안입니다. 2026년 1월 19일 오늘이고요. 금융위원회가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세도약기금 대부업체 참여 점검 13곳 가입 10곳 협의 중.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세도약기금에서 불량채권이죠. 요거는 이제 소각하냐 아니면 일부 감냐 이거 하는데 대부업체는 참여한 업체가 그때 몇 개였죠? 달랑 1개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13곳이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10곳은 이 세도약 기금에 가입을 하겠다고 지금 꼬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게 중요할까요? 대부업체가 거래하고 있는데 연체하고 있는 분들한테 중요한 뉴스죠. 자, 세도약 기금 참여 현황 점검회의 개최. 여기 보니까 또 이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끊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변하지가 않아. 한 70년 동안 안 변해. 함께 여는 내에 세도약 기금 출범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세도약 기금과 관련해 대부업체들의 협약 참여 현황과 추심 형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큰 데를 먼저 꼬신다는 거예요. 상위 대부업체 중심으로 협약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참여하면 대부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혜택 보는 게 뭐라고 제가 그때 예전 기사에서 말씀드렸을까요? 뭐였죠? 대부업체도 돈 꿔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조달할 때 누구한테 빌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은행. 은행한테 잘 얘기해 줄 테니까 은행에서 돈 꿔가지고요. 더 힘든 분한테 나눠드리세요.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큰 대형 대부업체들 위주로 먼저 협약에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오늘이네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세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체의 추심 실태와 채권 매각 현황을 점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채권 매각, 부실 채권 이런 거에 관련된 기관이고요. 마지막에 한 줄만 보고 좀 마칠 텐데요. 일부 미가입 대부업체, 지금 말씀드렸던 개수가 13곳은 이미 가입했고 대부업체 10곳은 협의 중이다. 그러면 23개잖아요. 대부업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죠. 그 중에 23곳이면 그냥 뇌피셜입니다. 전체 금액의 글쎄요 90% 정도? 그러니까 큰데 빼고 작은 데는 엄청 작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대부업체에서의 부실채권 정리가 거의 대부분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염려하고 있냐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가입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였죠? 세도약 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과잉 추심이 우려가 제기된다. 그래서 채무자 보호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걸 한다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지금 대부업체 협의회겠죠. 공문 같은 거 날리는 거죠. 좀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금융감독원은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래서 2월달 나갈 테니까 좀 적당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가 전번에 비슷한 기사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조건이 강화되면 아주 작은 영세한 대부업체들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다?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못 맞추거든요. 자,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세도약 기금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 추심 등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작은 대부업체와 거래하신 곳에서 그 업체, 대부업체가 폐업한다면 내가 돈꾼 기록, 내가 대출을 받은 거, 그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게 사채로 가버리는 겁니다. 왜요? 대부업체 사람들이 그거를 버릴까요? 소각할까요? 아니죠. 네. 한 푼이라도 건질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팔아버리겠죠. 근데 자기가 이 제도권 금융에서 마지막이거든요. 등록 대부업체가. 그럼 등록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은 은행이 안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국자산관리회사 공사라든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금 사간다면 말씀드렸죠. 거기서 얼마나 준다고요? 5% 액면가에. 그러니까 안 판다고. 그럼 그게 사채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대부업과 거래하신 분이 계시고 내가 거래한 대부업이 듣도 보도 못한 남들이 모르는 작은 회사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알아보셔야 된다고. 내 채권이 있는지 그 업체에 하는지. 그래서 내 채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면 제일 좋고요. 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 업체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대부업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쫓아갈 수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추적이라도. 내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럼 그 은행이 국민은행이다.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지금 내가 돈을 빌린 채권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기사들 중에서 얘기하신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신규 대부업법에 따르면은 뭐 20% 이상은 20%만 갚으면 되고 60% 이상이면은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추심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곳이 진짜 마땅치 않아지는 것도 정도 좀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현재 내 재정 상태를 좀 잘 확인하고 좀 잘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경제에도 따뜻한 봄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